어떻게 이럴 수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온 작은 신음이 텅 빈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목소리가 너무 낮고 떨려서 나 스스로도 그게 내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온몸을 찌르며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하지만 그 순간 내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보라색 플라스틱 집게핀이었다. 이야기는 이 한 조각의 플라스틱에서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각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어딘가 텅 빈 듯했다. 34살의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남편 이준형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애썼고 남편과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기쁨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늦은 밤 뉴스를 보던 나는 무심코 소파 옆 좁은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준형은 매일 저녁 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혹시나 그의 물건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 손을 더듬었다. 그리고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고 불빛 아래에서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했다. 보라색 플라스틱 집게핀. 아주 흔한 디자인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집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색깔의 핀이 없었다. 나는 그 핀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준영은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핀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기억이 하나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 강혜란 여사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였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신 어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유독 머리를 자주 만지셨다. 아마도 머리가 흘러내리는 것이 불편하셨던 모양이다. 그때 어머니의 머리에 꽂혀 있던 작은 핀이 바로 이 보라색 집게핀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떠올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준영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불길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점심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피는 대체 왜 준형의 자리에서 발견된 것일까?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신 적이 없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부엌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을 뿐이었다. 나는 곧바로 준형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어머니가 잠깐 앉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이성이 아무리 그럴 리 없다고 외쳐도 내 감정은 이미 차가운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핀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준형은 서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게임 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 귀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내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에 물을 따랐다. 물방울이 컵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거슬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다.
준형은 게임을 마친 후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내 옆에 누워 가볍게 입을 맞췄고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의 천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의 숨결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잠을 청했지만 밤새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어머니의 핀과 준형의 표정,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준형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렸다. 어제 밤의 의심은 마치 꿈속의 일인 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준형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었고 내게 오늘도 힘내라며 다정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다정함은 가면이었고 그의 미소는 거짓이었다. 출근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어제 밤의 일을 떠올렸고 그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준영의 야근이 잦아졌던 이유, 어머니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던 이유, 그리고 두 사람이 나만 없을 때 몰래 주고받던 의미심장한 눈빛들.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와서는 모두 의심스러운 조각들로 변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실을 숨기려 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들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그날 오후 나는 몰래 준영의 사무실 근처로 찾아갔다. 그는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먼발치에서 그의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는 그저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멀리서도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후 전화기를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를 몰래 뒤쫓았다. 그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바로 나의 어머니, 강혜란 여사였다. 어머니는 준영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창문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준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위와 장모 관계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의 핀, 준형의 야근, 그리고 카페에서의 만남.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고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보라색 집게핀 때문이었다. 그 작고 평범한 물건이 나의 완벽했던 세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다. 정확히 3년 전 나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였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와 함께 정원 가꾸기에 열중하고 계셨다. 늘 그렇듯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따스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는 비명에 가까웠다. 지은아, 빨리 와. 아빠가 쓰러지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나는 급하게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끝내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 내내 나는 멍한 상태였다.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한 것은 어머니였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은 55의 여린 어머니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작은 상가를 운영하며 꿋꿋하게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매일 수원에 있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실 뿐이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때 먼저 내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준형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에 정말 깜짝 놀랐다. 요즘 세상에 그것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 집에 장모를 모시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는 준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준형은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봐서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매일 어머니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후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지만 준형의 극진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준형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먼저 안부를 여쭙고 퇴근길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빵이나 과일을 사오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준형을 보며 자네 같은 사위가 어디 있겠냐며 늘 칭찬하셨다. 나는 준형을 보며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속이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다. 나는 그런 준형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떤 가족보다 행복하고 단단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준형의 야근이 잦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IT 개발자인 그의 직업 특성상 업무가 많다고 생각했다. 나는 야근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거나 피곤해하는 그에게 어깨를 주물러주며 격려했다. 그의 늦은 귀가에 대해 불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변화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언젠가부터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가 반가웠다.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기뻤다. 나는 오히려
어머니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며 외출을 권했다. 엄마,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오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순진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준형의 잦은 야근과 어머니의 잦은 외출, 그리고 두 사람이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무서운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3년 전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준형의 따뜻한 손길은 이제 내 심장을 찌르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의 행복한 기억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어머니의 미소는 가식이었고 준형의 배려는 가면이었던 것일까? 나는 그 보라색 집게핀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작고 사소한 물건이지만 이 핀은 나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려 애썼던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이 핀이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내 손으로 직접 마주할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라색 집게핀과 카페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집안의 모든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장 속에 숨겨둔 보라색 핀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민하게 살폈다.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을 준비하셨다. 평소처럼 나는 어머니께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그래 다녀올게 라고 답하셨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들뜬 듯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간 후 준영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화면을 껐다. 무슨 일 있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화면을 끄느라 바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그냥, 이라고 답하며 방을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준형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또 다른 날은 더 기묘했다. 회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였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셨다. 지은아. 왜?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나 지금 집에 있어. 괜찮아. 라고 답하셨지만 나는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준영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엄마, 혹시 옆에 누구 있어?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리고는 급하게 아니, 드라마 소리야. 드라마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라고 답하셨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TV 소리가 아닌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회사에 있어야 할 준형의 목소리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저녁, 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나는 그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왔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라고 답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나는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준형의 미소,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들킬까봐 두려워서인지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볼 때도 그들의 시선은 종종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들 같았다.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명백했고 나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졌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형의 제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위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싹튼 의심의 씨앗을 뿌리 뽑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모두 파헤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 내 삶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직접 나서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삶은 이대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고 나는 그 끝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의심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박민지였다. 민지는 대학교 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였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함께 견뎌왔다. 나는 주말 오후 민지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일부러 집 근처가 아닌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를 선택했다. 혹시라도 준형이나 어머니가 우리를 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민지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농담부터 시작했을 테지만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내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본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라색 집게핀의 발견, 카페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전화 통화 중 들려온 준형의 목소리까지. 민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너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준형 오빠가 그럴 리 없잖아. 오빠는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민지의 반응은 당연했다. 그녀 또한 준형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고 준형의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민지에게 내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사람이 나누던 의미심장한 눈빛, 어머니의 들뜬 발걸음, 그리고 준형의 불안한 표정까지. 나의 이야기를 듣던 민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특히 내가 마지막에 들려준 드라마 소리라고 변명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준형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에 민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미쳤나 봐.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민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화가 난 듯했다. 자신의 소중한 친구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지은아,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사설 탐정을 써봐. 사설 탐정이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진지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내 지인이 남편 외도 때문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곳이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준다고 하더라. 나는 망설였다. 내가 정말 사설 탐정까지 써가며 나의 남편과 나의 어머니를 조사해야 할까? 나는 내가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민지의 단호한 태도는 나의 망설임을 멈추게 했다. 지은아,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민지의 따뜻한 조언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추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민지와 헤어진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다. 내가 내 가족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민지가 알려준 사설탐정 사무소의 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받은 것은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상담 약속을 잡자고 했다. 며칠 후 나는 퇴근 후 탐정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의 사무실이었다. 탐정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신을 경찰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에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어머니의 핀, 준형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던 눈빛까지. 탐정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다. 그리고는 수사 방법과 예상 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솔직히 비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지만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탐정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결심은 굳건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탐정 사무소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불안과 의심의 어둠 속에서 나는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탐정의 말에 나는 초조하게 메일을 보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준형과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온통 탐정에게서 올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까봐 나는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을까? 탐정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발신자를 확인한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다.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다. 시계 바늘은 더디게 움직였고 동료들의 말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짐을 챙겨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온갖 상상을 했다. 어떤 증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의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될까? 어느 쪽이든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탐정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몇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게 될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진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진 속에는 준영과 어머니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장소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강남에서 꽤 떨어진 지역의 한 모텔 입구였다. 준영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모텔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탐정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모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이었다. 준형이 프런트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당황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 같았지만 동시에 어색하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세 번째 사진은 모텔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고 준형은 그런 어머니를 살짝 에스코트하는 듯한 자세였다. 나는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물들이 분명히 나의 남편과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아, 준영이 순진한 어머니를 꼬드긴 거구나. 아버지를 잃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어머니의 약한 마음을 준영이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그렇게 효자 행세를 하더니 사실은 이런 더러운 속셈이 있었던 거구나. 나는 준영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어머니가 사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어찌 보면 준영의 계략에 빠진 피해자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탐정은 추가로 호텔에 확인해 보니 이런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준영의 잦은 야근은 사실 어머니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한 변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지만 아직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탐정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의 인생을 뒤흔든 이 비극의 끝을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하며 동시에 스스로도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다. 펜 모양으로 생긴 것과 USB 모양으로 생긴 것 두 개를 샀다. 둘 다 정말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배송을 기다리는 이틀 동안 나는 어떻게 녹음을 할지 계획을 세웠다. 거실 소파 아래나 식탁 아래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혹시나 그들이 경계할까봐 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했다. 그들의 거짓말에 맞장구 치고 그들의 행동을 칭찬했다. 그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스스로 역겨움을 느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녹음기가 배송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정교했다. 나는 주말 동안 거실 소파 밑에 펜 모양 녹음기를, 식탁 아래에는 USB 모양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가족 대화들 뿐이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혹시 그들이 내가 눈치챈 것을 알고 조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의 의심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월요일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급한 업무가 생겨 야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집에 넣는다고 연락을 드렸다. 엄마, 저 오늘 야근하게 됐어요. 저녁 먼저 드세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그래, 몸 조심해서 와라고 말씀하셨다. 준영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일찍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준영은 알겠어. 힘들면 연락해. 라고 답했다.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평소처럼 전화를 끊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나는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준영은 서재에서, 어머니는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은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들을 회수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녹음 파일들을 확인해 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어제 저녁에 녹음된 파일에서 나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내가 야근한다고 연락한 후 대략 30분 뒤쯤의 대화였다. 아마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 준형아. 지은이한테는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들려온 준형의 대답이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포기해요. 지은이가 알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가 임신을 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남편, 준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려 했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내가 준형을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주동자였던 것이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지은이는 워낙 순진해서 내가 아무 얘기나 해도 믿을 거야. 나이 든 여자가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 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지은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지은이는 알 필요 없어. 우리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포기할 썸이 없어. 나이가 이제 많은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는 화장실에 가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하지만 들을 때마다 더욱 분명해졌다. 어머니와 준형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와 준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퇴근길에 나는 정말 집에 돌아가기 싫었다. 어머니와 준형의 얼굴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나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특히 어머니가 나를 순진하다고 말하며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실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거짓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민지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나는 인터넷으로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해 두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고 특히 이혼 소송 승소율이 높다고 알려진 곳을 선택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자신을 정혜운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나는 준비해간 탐정의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경위부터 최근 발견한 이상한 징후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까지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 변호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다. 특히 어머니가 나를 순진하다고 말하는 부분과 준형이 우리 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다. 녹음이 끝나자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아니, 승소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임신 사실과 그것을 숨기려는 음모까지 드러나 있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정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능합니다. 화정 씨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사기와 배신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계획적으로 딸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법은 가족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 변호사는 계속해서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준형을 상대로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어머니를 상대로는 정신적 피해 배상과 함께 상속권 박탈 요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상속권 박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정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이나 예금 같은 것들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행위가 상속 취지에 어긋나고 가족 관계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나의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상담실에서 1시간 가까이 고민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결국 나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든 남편이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 변호사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모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정 변호사는 나의 결심을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혼 조정 신청과 동시에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고 비용은 약 5회복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집에서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내 손으로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을 시작한다는 무거움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도 돌이킬 수도 없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정혜운 변호사와의 상담 후 나는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이며 지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지만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은 잠시도 가라앉지 않았다. 준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나는 그들의 계획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애써 침묵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순진한 바보로 여기는 듯했고 나는 그런 그들의 태도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일주일 후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준형과 어머니에게 곧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할 테니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긴장감에 몸이 떨렸다. 내가 혼자 알고 있던 비밀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준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을?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욕설과 절규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는 준형과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준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매달렸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가 외로워서 그만.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과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다. 특히 그녀가 계속해서 외로워서 실수했다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는 변명을 늘어놓을 때 나는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었다. 지은아, 그래도 네가 어미를 법정에 세우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하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정이 떨어졌다. 준형은 그나마 상황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같아 보였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고 우리는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마주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다. 재판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그녀는 저는 남편을 잃고 너무 외로웠을 뿐인데 딸이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며 호소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가 나를 속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특히 나를 순진하다고 말하며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 한 부분에서는 재판관의 표정도 굳어졌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준형도 부끄러운 듯 얼굴을 들지 못했다. 조정 기일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내게 화를 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딸이 어미를 법정에 세우다니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탓하며 모든 것을 회피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고 우리는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정 변호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되었다. 준형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그에게 거액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것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었는데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기절할 뻔했다. 내가 알던 준형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준형이 어머니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의 시세, 상속세 절약 방법, 심지어 장모의 재산을 사위가 관리하는 방법까지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준형이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것도 그 이후로 극진히 잘해드렸던 것도 모두 그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불평하고 다녔으며 심지어 나를 질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지인은 어머니가 나도 젊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준형과 어머니는 각자의 욕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저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피해자였을 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재판에서 모두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내 삶의 모든 진실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이 지독한 배신과 거짓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들로 인해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정혜운 변호사는 내게 이제는 확실한 승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내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더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내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준형의 도박 기록과 어머니의 상속 재산 조사 내역이 공개되자 재판관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들의 행동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준형 측 변호사는 도박 중독은 질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 앞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머니 또한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 며 변명했지만 정 변호사가 제출한 병원 기록, 즉 어머니가 임신 이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은 기록이 공개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임신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재판관이 직접 녹음 파일을 들어본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순진하다고 말하며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 한 부분, 그리고 준형이 우리 아이라고 말하며 걱정하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법정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결국 재판 결과는 나의 완승이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준형에게는 위자료 1억 원이 책정되었다. 일반적인 불륜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는데 재판관이 도박과 계획적 접근, 그리고 장모와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다. 어머니에게도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속권 박탈 판결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내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이다.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강혜란 씨의 행위는 가족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배신 행위로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시가 3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이다. 준형 또한 1억 원의 위자료와 도박 빚으로 인해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이다.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장모와 사위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특히 어머니가 나를 순진하다고 말하는 녹음 부분은 큰 화제가 되었다. 댓글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준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친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사위도 문제지만 장모가 더 문제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나에게는 동정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내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괴로웠다. 온라인 확산은 어머니와 준형의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평소에 참여하던 동네 사교 모임에서는 부인들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인맥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준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의 영상까지 유출되면서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결국 준형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명목상으로는 자진 퇴사였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재판 결과와 온라인 확산으로 인해 그들은 법적 처벌 이상의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중시하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잃었고 준형은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 또한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이혼과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 34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이런 충격적인 배신을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 마음속 깊이 남은 배신의 상처는 나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켰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거의 대인기피증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기존 지인들조차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혹시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봐 혹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두려웠다. 집에서만 지내며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나를 지켜본 친구 박민지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봤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민지마저도 만나기 싫었다.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며 내 마음을 두드렸다. 민지는 내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혼자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어려울 거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민지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나는 강남에 있는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조금씩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내가 너무 순진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라는 자책감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나갔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상담사가 내게 해준 말이었다. 신뢰는 잘못이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 말이 나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가족을 믿고 사랑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나는 조금씩 외부 활동도 시작했다. 민지와 함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 바로 직장을 옮기는 문제였다. 기존 회사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나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다행히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 판교에 있는 중견 IT 회사였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정말 떨렸지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새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느끼며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특히 같은 팀의 김다혜 과장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녀는 내가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내게는 정말 고마웠다. 새 직장에서 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무조건 사람을 믿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게 되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나 다혜 과장님처럼 말이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적이 되었다. 나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28평 정도의 아담한 곳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인테리어도 나의 취향대로 꾸며서 정말 만족스러웠다. 지난해 겨울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족의 배신이나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는 일이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 봄에는 정말 특별한 만남도 있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여한 등산 모임에서 만난 오승철 씨였다. 35살의 대학 교수로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물론 나는 아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승철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난주 나는 정말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 상가 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가정 폭력이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기부할 계획이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어제 저녁 나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다.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자.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의미 있는 다짐이었다.